들지 않았습니다만 좀 정치 않다 이런 뜻입니다. 늙었다까지는 아니고요. 잘 아시다시피 백석이라는 시인은 이 시인의 시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읽을 수 있게 된 것은 1988년 이후입니다. 아직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백석을 안 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저는 여러 군데 다니면서 백석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궁금해하고. 제가 백석 평전이라는 책을 쓰게 된 것도 그런 이유도 한 가지 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백석이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자기 시대를 살았는지, 이 백석이의 시를 그동안 혹시 또 한 번도 못 보신 분들은 시를 몇 편 읽으면서 백석이라는 시인은 이런 시인이다 라는 것을 오늘 좀 알고 가시고, 또 돌아가셔서 정말 못 견디게 좋아하는 시인 하나를 오늘 저녁에 만났다, 이런 성과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최근에 쓴 백석평전이라는 책인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백석은 1912년생이에요.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1912년생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김일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동갑입니다. 백석은 평안북도 정주에 있던 오산학교라고 있었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이 세웠던, 거기서 조만식 선생이 교장도 하고 했던 그 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이 오산학교를 졸업한 또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석보다 나이는 10살 많고 고등학교로는 6년 선배인 김소월이 오산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백석이 졸업을 하던 해에 입학한 신입생이 있었는데, 그 신입생 중에 한 명이 이중석이라는 과거가 오산학교 출신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소설가 황순원 선생도 그때 이중석하고 같이 입학을 했는데, 이 황순원 선생은 그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나중에 그 평양으로 전학을 갔다고 그러죠. 일제감정기에 뭐라고 할까요? 민족의식을 하여튼 심어주려고 노력했던 일종의 민족학교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오산학교도 이제 그 중에 하나죠. 이 백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일본 도쿄에 있는 청산학원, 아오야마 학원이라고 하는 데서 영어 교사 수업, 지금으로 치면 4대 영어과를 다닌 거죠. 나중에 영어 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는 조선일보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 계시는 분 중에는 조선일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지금 조선일보의 회장, 사장들이 방씨들입니다. 방씨. 그죠? 이 백석하고 이 방씨하고 또 연관이 있어요. 지금 회장하는 사람의 할아버지 뻘쯤 되는 사람이 방응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백석의 아버지하고 친구였고, 백석의 고향이 평안북도 정주에서 사실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1930년대에 아주 빈손, 빈 털털이들을 설레게 하던 금광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백석 유학도 시켜주고, 자기 고향 사람들한테 유경사를 초기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응모 씨가 그 당시에 흔들리던 조선일보를 인수를 해서 오늘날에 이렇게 이루고 있는 거죠. 지금도
조선일보가 민족진이 아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다투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초기에 그 조선일보를 인수하고 또 조만식 선생을 사장으로 앉히고 할 무렵만 해도 나름 민족지적 성격이 있었는데, 이제 일제가 그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하면서 그 전후부터는 완벽하게 친일의 길로 들어섰던 게 또 조선일보이기도 하죠. 어쨌든 백석은 그 유학을 하고 와서 그 영어 교사가 되지 않고 그 박응모 씨가 아마 나하고 같이 일을 하자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조선일보 기자를 좀 하다가 교정부 지금 교열부 기자를 하다가 한 1년쯤 하다가 또 함흥에 있는 그 영생고보 고등학교로 영어 교사로 가기도 하고요. 저만 해도 직장을 이렇게 한 곳에 지그시 오랫동안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잘난 것은 아니고요. 대학 졸업하고 부교사가 됐는데 전교조에 가입해서 해직교사가 금방 몇 년 만에 들고 해직교사가 4년 반 하고 끝나고 나서 다시 복직을 했는데 지금까지 학교에 있지 못하고 그 사이에 학교 3년만 있다가 또 뛰쳐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 글만 써야지 했던 시간이 한 또 10년쯤 되고 지금 있는 대학이 그래도 한 곳에 제일 오래 붙어 있는 것은 한 10년쯤 되니까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여튼 백석도 함흥 영생고보 교사를 하다가 다시 조선일보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여성지 편집도 하다가 또 나중에는 그게 또 싫었는지 1940년 해방 한 5년 앞두고는 만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중국 동북지방 백석이 가 있던 곳은 신징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의 장춘, 저 러시아하고 아주 가까운 곳이죠. 그렇게 몇 년을 또 방황하다가 해방이 되면서 부모님이 계시는 평안북도 정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서울로 오지 않고요. 근데 나라는 이미 38선이 그어진 상태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백석을 가지고 월북 시인이다, 월북 작가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때 남쪽에서 활동을 하다가 자기 이념에 의해서 스스로 걸어 올라가는 사람은 월북 작가라고 하고요. 그 이념과 상관없이 무슨 전쟁이나 6.25 전쟁이나 이런 와중에 이렇게 인민군에 의해서 끌려간 사람들은 납북 작가라는 표현을 쓰고요. 백석은 그 둘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좀 어설프긴 하지만 그냥 제북 시인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고향이 거기니까 그냥 거기로 갔던 거죠. 물론 백석은 평양에서 글을 쓰다가 1962년까지만 글을 쓰다가 그 다음에는 우리 흔히 듣게 되는 공산주의 사회를 이야기할 때 흔히 듣게 되는 숙청 그걸 당해서 삼수갑산으로 쫓겨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한 30몇 년간 그 백두산 밑에 있는 삼수군에서 농사를 짓다가 이제 생을 마감했는데 90년대 중반에 죽었어요. 그런데 참 좋은 시인인데 북한 문학사에서도 지금 백석을 이제 막 남쪽에서 하도 백석 하니까 북한의 국문학자들도 이제 조금씩 거론을 하기 시작하고 남쪽도 합법적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었던 것은 1988년 이후인데요. 왼쪽 그림 많이 보셨죠? 함흥 영생고고에서 영어 교사를 하고 있을 때 백석입니다. 일단 잘생겼어요. 그죠? 또 이 일본에서 유학하고 온 유학파 모던보이답게 머리 스타일이 이렇게 올백해서 뒤로만 넘긴 게 아니고 한쪽으로 약간 쏠리는
아주 특이한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5년에 우리 시대 시인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작품이 뭐냐라고 시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 표를 제일 많이 받은 작품이 백석의 사슴이라는 시집입니다. 물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인이 되게 중요한 시인입니다. 여기 선생님들 한 40대 이상 되는 선생님들 학교 다니실 때에 국어책에 어떤 시인의 이름이 제일 많이 보였습니까? 김소월, 노천명, 서정주, 박목월, 김영남, 윤동주, 한용운 이런 이름들이었습니다. 그죠? 지금 요 앞에 있는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 옛날에 우리는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발행하는 교과서가 한 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열 몇 종, 거의 20종에 가까운 교과서들이 검인정으로 나오는데요. 거기서 시가 제일 많이 실려있는 시인이 백석하고 김수영이 제일 많이 실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를 보는 생각 자체가 우리가 학교 다닐 때하고 지금 이 젊은가? 어린 친구들이 배우는 시에 대한 생각하고 상당히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누구냐, 백석이 아니고요. 영화 모던보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배우 박일이 백석의 머리를 본따서 지금 헤어스타일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이 친구도 잘생겼어요. 백석을 딱 안 치면 아까 거기에서 이렇게 됩니다. 백석은 남쪽에서 활동하면서 유일하게 시집을 한 권 발간을 했습니다. 1936년 1월에 발간한 시집인데요. 딱 100부만 찍었습니다. 100부 한정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이 백석 시집은 우리나라에 5권밖에 없습니다. 한 권은 국립중앙도서관에 한 권 있고요. 그 당시 조선청독부 도서관에 납본했던 게 하나 있고요. 고려대학교가 옛날에 보성전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성전문 도서관에 납본했던 게 바로 이 사진이고요.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역사학자 이기백 선생, 아들이 소설가 이인성 선생인데 그 집에 한 권이 있다고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서적을 수집하는 분들 두 분한테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걸 만져보지도 못했고 직접 못 봤습니다. 제가 이거 고대 도서관에 가서 볼 수는 있었는데 저는 이걸 보면 도저히 그 자리에 놓고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막 한 페이지라도 막 찢어볼 것 같아서 그런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제 딸아이한테 부탁해서 사진만 물론 대출이 안 되고요. 사진 촬영도 이 책의 20%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체 다 촬영이 안 되고요. 그렇게 귀한 책인데 저 오른쪽 밑에 보면 도서관 직원이 바코드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저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에 있는 어떤 서적상한테 이 시집을 누가 사러 갔대요. 돈을 1억을 들고. 근데 그 사람이 5억을 줘도 팔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식 가격은 5억입니다. 저는 5억도 없지만 5억 있으면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시집입니다. 이 윤동주가 이 백석이 시집을 냈을 때 1936년에 윤동주는 만주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윤동주가 백석보다 몇 살 어릴 겁니다.
근데 이 시집을 1년 후에 시집이 나오고 난 뒤에 1년 후에 윤동주가 도서관에서 겨우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노트에다가 한 편도 빠짐없이 다 필사를 했습니다. 지금 그게 남아 있습니다. 필사만 한 게 아니고 그 시 한 편 한 편마다 자기 소감을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윤동주가 거의 뭐 사사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좋아하던 그런 시죠. 심지어 어떤 시가 이렇게 있는데 그 시를 보면 윤동주가 그 밑에 중국말로 우추다오 이렇게 써놓은 것도 있습니다. 나 잘 모르겠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매우 감각적이고 가슴에 온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백석시에 참 좋은 시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 흰 바람벽이 있어라는 시도 백석이 이것도 잘 보이겠네요. 고맙습니다. 백석의 대표작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를 좀 보시고 그 뒤에 보여드린 윤동주 씨하고 비교를 한번 해서 보십시오.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덮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딸과 바구시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스 잼과 도연명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이게 이제 흰 바람벽이 있어라는 시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걸 보시면 옛날에 교과서에도 실렸던 윤동주의 별 해는 밤이라는 시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수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태경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장, 라이나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유사점이 있죠. 이 시는 백석의 그 사슴에 실린 시가 아니고 백석이 만주를 방황할 때 발표한 시인데 윤동주가 이것을 읽은 거예요. 읽고 나서 너무너무 좋아한 나머지 거의 백석과 똑같이 베끼다시피 이 뒷부분 처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나 어떤 탤런트가 있으면 특히 여성들은 그 탤런트가 귀걸이 어떤 목걸이 하고 있으면 그 자기도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일종의 모방 심리죠. 베끼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인데 저도 20살 때 이 백석의 모닥불이라는 시를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다니던 대학 의사님이 낸 책에 이 시가 실려 있었어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습작을 하면서 제 딴에는 굉장히 많은 시인들의 시를 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백석이라는 시인, 생전 처음 보는 시인 이름이 있는 거예요. 지방에서 활동하는 그냥 뭐 그렇고 그런 시인 모양이다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를 읽어보니까 우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빨리 읽겠습니다. 새끼오리도 헌신짝도 소똥도 가신창도 개미빠리도 너울쪽도 직건물도 가랑잎도 머리카락도 헝겊조각도 막대꼬치도 기와장도 달개깃도 개트럭도 타는 모닥불. 우선 제가 그동안 읽은 시에는 이렇게 열거가 이렇게 많이 된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거 무슨 수준이 좀 낮거나 그런 시인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여기 뭐 개미빠지네, 너울쪽이네 이런 말들은 잘 모르는 말들이면 툭툭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보면요. 재당도, 초시도, 문장 늙은이도, 동사리 아이도, 새사위도, 가사들도, 나그네도, 주인도, 할아버지도, 손자도, 붓장사도, 뺀쟁이도, 큰개도, 강아지도 모두 모닥불을 쪼인다. 보니까 앞에는 모닥불을 구성해서 타고 있는 것들을
열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모닥불 가에서 불을 쬐는 남녀노소 위아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또 열거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모닥불은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미압이 없는 서러운 아이로 불쌍하니도 몽둥바리가 된 슬픈 역사가 있다. 몽둥바리가 된 슬픈 역사가 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이 시를 읽어보면 저는 처음에 이 시를 읽을 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시를 공부하면서 잘못 알게 되는 것 한 가지가 시에는 순수시와 참여시가 있다. 이거요. 정치나 현실이나 역사가 시에 개입하면 참여시, 거기에 쏙 빠지면 순수시, 이런 식으로 시를 이분법시키는 좀 잘못 우를 범해 온 게 우리 문학교육의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석이라는 사람이 어떤 정기적 사실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시를 읽어보니까 무슨 어떤 상황에 대해서 외치는 것은 없지만 이렇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겉으로 외치는 것은 없는데 속으로 이렇게 뭔가 쿵 하고 울리는 그런 느낌이 이 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 시에 현실이 있나요? 없나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사람 살아가는 세상이 들어있잖아요. 들어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일제강점기에 발표된 시가 또 무슨 약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풍은 또 아니라는 거죠. 또 그렇다고 해서 아예 그런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외면하는 그런 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주 묘한 기분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백석을 20살 때부터 백석을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그 후에 보니까 어떤, 비평가들은 가끔 제 시를 이야기할 때, 백석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다. 나는, 백석을 뺏기려고 노력을 했다. 너무너무 좋아서 나는 백석을 뺏기려고 했던 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제가 낸 두 번째 시집 제목이 모닥불입니다. 모닥불이고요. 제가 얼마나 베꼈나 또 하나 더 해드리면. 요 흰 바람벽이 있어라는 시에 보면 그 두 번째 행에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제가 네 번째 낸 시집 제목이 외롭고 높고 쓸쓸한 이런 겁니다. 여기서 베낀 거죠. 이 백석이라는 시인의 언어가 참 재밌는 게 우리가 평소에는 나 외롭고 쓸쓸해 이런 말은 자주 씁니다. 그냥 편하게 쓸쓸해, 외로워. 사실 이 외롭다와 쓸쓸하다는 좀 비슷한 의미인데 이 외롭다와 쓸쓸하다 사이에 높다라는 말을 하나 탁 집어넣으니까 이 말의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나 외롭고 쓸쓸해 하면 약간 좀 저렴해 보이는데 이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이렇게 쓰니까 이 외로움과 쓸쓸함이 갑자기 품격이 막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걸로 베낀 거고요. 이따가 또 베끼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본 아오야마 학원 재학 중일 때, 그러니까 20대 20대 중반쯤 될 겁니다. 1년 있다 갔습니다. 24살 무렵쯤 될 것 같습니다. 그 백석이었습니다. 정말 잘생겼어요. 여성분들은 이런 남자하고 연애를 해보고 싶으실 거예요. 그죠? 백석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약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밑돌 좀 벗고 이야기해도 될까요?
백석 옆에 나오는 박경연이라는 여자인데요. 백석이 조선일보에 근무하고 있을 때에 짝사랑했던 통영 출신의 이화여고를 다니던 아가씨입니다. 이게 그냥 짝사랑만 했던 게 아니고 나중에 여기 보면 여기 요 옆에 있는 박경현이 백석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남자하고 좀 결혼 사진을 찍었어요. 여기에 이제 같이 조선일보에 근무하던 신현중이라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뺏기게 되는 건데 백석의 신화 산문에 보면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때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여기 밑에 사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허준, 백석, 신현중 요 세 사람은 같이 조선일보에 근무하면서 굉장히 삼총사처럼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이 신현중은 집이 통영에 있던 그 경상남도 출신인데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 법대, 경성제대 법학부를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경성제대가 생기고 나서 최고로 큰 학생운동 조직을 만들어서 사회주의 성향을 가진 학생, 공산당의 지도를 받았으니까요. 나중에 발각이 되어서 체포되고 3년형을 살고 나와서 학교로 복학하지 않고 조선일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때 이제 백석과 허준을 만나요. 그래서 이 신현중이 자기 누이 동생 하나를 학교 선생님을 하던 누이 동생 하나를 허준한테, 친구인 허준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그 결혼식 때 이제 같이 백석하고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박경련은 신현중의 누이 동생의 제자인데, 거기서 이제 만나서 눈에 콩깍지가 시기 시작하고, 요 밑에 궁중물을 추는 모습은 나중에 함흥에 갔을 때 만났던 김명한이라는 기생, 우리가 자야라고 알고 있는 그 얘기입니다. 여기는 정현웅이라고요. 정현웅은 이름은 별로 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화가이면서 신문에 사파 같은 것을 많이 그렸던 그런 화가고요. 이게 이제 박경련의 10대 후반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백석처럼 잘생긴 남자가 겨우 이 정도의 미모, 요 앞에 붙은 배지가 아마 이화여고 배지 같아요. 이 정도의 미모의 여인한테 빠졌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 오른쪽에 박경현이 누군지 아시겠죠? 코트를 입고 있는 친구입니다. 요 밑에 꼬마들 있죠? 여기 이제 통영의 아주 부잣집 딸들인데, 우리 통영하면 떠오르는 예술가들이 많죠. 작곡가 윤희상 선생, 유치환, 유치진 형제, 시인 김춘수, 또 소설가 박경희 선생, 뭐 이런 분들이 떠오릅니다. 그런 윤희상, 김춘수 같은 분들이 이제 하동의 저 부잣집에 들락날락하고 했는데, 저 중간에 앉은 꼬마가 나중에 김춘수 시인의 동생의 부인이 됩니다. 뭡니까? 재수 씨가 되는 거죠. 네. 그 동생은 나중에 의사가 되고요. 예전하고 하여튼 이따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야는 기생이었고, 둘이 무지 서로 좋아했는데, 이 백석이라는 남자가 좀 우유부단한 면이 있는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좀 인간성이 안 좋은 건지, 이제 방학 때 부모한테로 왔다가 부모들이 빨리 결혼하라고 하니까 덜컥 결혼을 하게 돼요. 애인을 놔두고. 옛날에 그런 일이 가끔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고향의 부모님들이 맺어주는 고향 아가씨하고 결혼하고 서울 가서 대학 다니면서 또 신여성하고 또 사귀고 뭐 그런 일이
아주 자연스럽게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백석은 그렇게 되죠. 다시 자야한테로 돌아가서 첫날 밤도 지내지 않고 그냥 혼례식만 치르고 자야한테로 쫓아간 거예요. 근데 희생이었지만 자야도 여자인지라 이렇게 입이 돌아가게 되고 서울로 도망을 오게 되죠. 함흥에서 도망와서 이제 마련한 집이 서울 청진동에 있는 요 집이었습니다. 나중에 백석이 따라와서 한동안 본거도 하게 되는데, 여기 서울 교보문고고 뒤쪽에 청진동 해장국 집이 있던 그 부분인데, 지금은 재개발하느라고 없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백석의 또 대표작 중에 하나인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학생들 이 시 봤어요? 누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저기 끝에 앉습니다. 네, 나와봐요. 내가 읽는 것보다는 안녕하세요. 저 백제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김영서라고 합니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폭풍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오는 깊은 산골로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보니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웅왕웅왕 울을 것이다. 고등학교 1학년? 응? 1학년인데 목소리는 대학 4학년인데 잘 읽었어요? 백석시에 보면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려요. 이게 이제 백석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북방정서를 간직하고 있다. 물론 우리 남쪽에 있는 시인들의 시에도 눈이 많이 내립니다. 저도 특히 눈 내리는 거 쓰는 거 좋아하는데 목포는 눈이 좀 자주 옵니까? 많이 올 때는 엄청 오죠. 제가 한 10몇 년 전에 목포에 무슨 행사에 있어서 왔는데 그때 엄청나게 눈이 하여튼 거의 무릎까지 쌓일 정도로 왔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요. 이 시에서 제일 앞에 첫 번째 연 가난한 데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이 구절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목포에는 옛날에 연인들끼리 휴대폰 없던 시절에요. 첫눈 오면 어디 약속해서 만나는 장소가 어디 없나요? 역천시겠다. 무슨 또 빵집 뭐 이런 거 없나요? 다 만나보셨구나. 근데 첫눈이 안 오면 연락할 방법도 없고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눈이 오면 오는 게 하여튼 그 연인들의 데이트 날 첫눈을 기다리죠. 집에서 차를 마시면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창밖에 지금 눈이 참 예쁘게 내려요. 그러면 보고 싶은 멀리 있는 친구한테 문자 같은 거 보낼 수 있겠죠. 지금도. 그죠? 어떻게 보냅니까? 야, 창밖에 눈이 예쁘게 내리니까 네가 더 보고 싶어진다. 이렇게 보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보내는 거는 좀 옛날식 그리움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서 그 작업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제 얘기를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밖에 눈이 예쁘게 내리니까 당신이 더 보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옛날식 방식이에요. 첫눈 오는 날 만나자. 옛날식이에요. 백성은 한번 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게 이유가 돼서 지금 눈이 내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 생각을 뒤집은 거죠. 앞으로 그런 문자나 카톡 할 때 이제 작업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너를 너무 보고 싶어 하니까 창밖에 지금 눈이 내리고 있어. 그러니까 한 인간이 한 인간을 보고 싶어 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 목포와 전라남도 전체에 막 눈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들인 입장에서 그게 헐 낫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걸 의식해서인지 아니 이걸 의식해서인지 아니어서인지 고은 시인이 옛날에 쓴 시 중에 보면 제목이 사치라는 시인데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을이 왔기 때문에 누님이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아니 거꾸로 누님이 아름답기 때문에 가을이 왔습니다. 그 여성들은 저기 어릴 때 야, 봄 되니까 너 더 예뻐졌구나 그런 말 가끔 듣잖아요. 가을 되니까 더 예뻐졌네. 앞으로 그것도 바꿔야 됩니다. 저도 이걸 전혀 진짜 의식한 건 아닌데 그런 구절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여름이 뜨거워서 매미가 우는 것이 아니라 매미가 울어서 여름이 뜨거운 것이다. 말이 됩니까? 그렇게 좀 이렇게 발상의 전환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 속에 더 시적인 것이 조금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를 아까 그 청진동 시 있었잖아요. 조그만한 기와집 백석이 함흥에서 와서 이 시를 자야한테 주고 갔대요. 봉투에 넣어서. 그래서 이 자야 여사는 죽을 때까지 이 시에 나온 나타샤는 자기 자신이다. 그런 글도 쓴 적이 있습니다. 이건 나일 것이다. 그 다음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좀 건너뛰어서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자야가 해방 후에 서울에 남아서 큰 요정을 경영을 했습니다. 대원각이라는. 그걸 나중에 죽기 전에 전 재산을 어디에다? 법정 스님한테 전부 기부를 하게 되죠. 시주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겉으로 알려진 것은 법정 스님은 무소유주의자이기 때문에 조계종 불교 전체에 이제 그 받은 걸로 이제 차지한 그 중심 건물이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를 길상사라는 절로 바꿨죠. 아마 서울 성북동에 있는데 가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기가 굉장히 예뻐요. 가을 되면 이런 풍경, 겨울 되면 이런 풍경이 만들어지죠. 이 자야 여사가 1940년에 백석하고 헤어졌어요. 백석이 만주로 가면서 같이 갑시다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이 남자를 믿을 수가 없어서 본인은 이제 남아있게 됐습니다. 남아있게 됐는데 제가 이번에 백석 평전을 쓰면서 몇 가지를 좀 찾아냈어요. 하나는 이 길상사 이 건물하고 땅 이게 거의 1,000억 원대에 해당하는 엄청난 지금은 더 올랐겠죠. 재산인데 이걸 자야여사가 혼자 모았을까? 그 여정을 경영해서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백석하고 헤어진 후에 해방을 전후로 해가지고 이승만 정권 때 국회 부의장을 지냈던 이재학이라는 책이 없는 얘기입니다. 이재학이라는 상당한 권력자가 있었어요. 이 건물이 원래는 구 한말에 만들어졌던 건데 일제가 들어오면서 조선 총독부에서 사용을 하다가 일제가 몰라가고 미군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미 군정에서 이걸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 위치가 바로 청와대 바로 뒤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서 청와대를 관리하기 좋은 딱 그 자리입니다. 요즘 안가라는 말 있죠. 안가. 안가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미군이 이제 물러가고 난 후에는 이제 이승만 그 일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니까 이 자의 여사와 3년 동안 동거 비슷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슬쩍 집어서 자기가 사랑하던 여자한테 준 거예요. 그런 게 있고, 여러분이 제일 사실은 모르겠다. 자야 여사가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정식 결혼한 적은 없는데. 그런데 둘이 아들이 미고 딸이 미친데, 그러니까, 엄마가, 밑에 딸이 엄마가 죽기 전에 전 재산을 그 법정 스님한테 건넨다는 말을 듣고 엄마를 찾아갔어요. 나도 그래도 딸인데, 호적에만 올라있는 딸, 나도 좀 내놔라. 그러니까, 서랍에서 서류를 하나 꺼내서 주면서 문서를, 이거 너한테 줄게 라고 줬는데, 보니까, 딸이 보니까 이게 서울 중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서초동 쪽에, 그 당시는 그냥 거의 벌판 같은 그런 곳에 건물이 하나, 7층짜리가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딸이 보니까 좀 기가 막히는 거예요. 준다고 하니 겨우 그거밖에 안 주니까. 그래서 이런 개똥밭에 있는 걸 왜 나한테 주냐고 던져버렸대. 그 땅이 어디냐면 서초동 법원청사 사거리에 있는, 나중에 자야 여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땅을, 그 건물을 지금도 있습니다. 카이스트에 기부를 했죠. 근데 그 건물 이름이 남촌 빌딩이에요. 남촌. 우리 시중에 선 넘어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누구죠? 김동완. 국경의 밤. 김동완이 조금 이따 나오는 그 최정희하고 이제 연애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 사나이가 또 자야 여사한테 좀 떨떡댄 거예요. 기생이지만 이 사람이 쓴 수필도 자기 잡지에 막 실어주고, 그런 약간의 썸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사실은 모르는데, 혹시 남촌이 그 남촌일까? 자야 여사가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다고 합니다. 아들은 이름을 말하면 알만한 사람의 자식이다. 제 생각에는 이것도 완전 추측인데요. 이재학이라는 사람의 자식이 아닐까. 딸은 원하지 않는데 가지게 된, 좀 슬픈 거죠. 딸이다. 저도 모릅니다. 괜히 공개적인 자리에서 막연한 추측했다가는 그렇죠? 허주는 좀 건너뛰고요.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이 백석이 북한에서 낸 동화시집 집견의 내형제라는, 학생들은 어릴 때 배웠을지 몰라요. 개구리네 한솥밥 이런 거요. 여기 실려있죠. 1957년에 나온 건데, 북한에서. 거기에 실려있는 남쪽에서 같이 근무했던 아까 그 정현웅 씨가 월북을 해서 이 시집을 낼 때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백석이 때 46살. 요게 역시 정현웅하고 백석하고 같이 근무할 때, 백석이 28살 때 옆모습을 정현웅이 그린 거고요.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시간이 흘러서 40대 백석, 20대. 이 사랑 이야기는 한참 해야 되는데, 시험은 계산 일단 넘어가고요. 소설가 최정희, 시인 노천명, 시인 모현숙입니다. 이 세 여류 작가들이 백석과 동시대에 나름 잘 나가던
여류 3인방이었습니다. 모든 걸 거의 표본이었습니다. 이 셋이서 아주 친했어요. 백석하고 친하고요. 이 세 사람이 특히 요즘에 최정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동완의 연인이었고요. 이 세 사람이 자기들끼리 편지를 보내거나 엽서를 보낼 때는 백석이 안부를 가끔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사슴군 함흥에서 왔나? 그런 거예요. 사슴이 학교를 떠나서 벌써 서울에 갔다더군. 이렇게 자기들끼리 은어처럼 이렇게 백석을 이름은 말 안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한 편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백석의 아까 유일한 시집이 사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슴이라는 시집에는 사슴이라는 제목의 시는 없습니다. 시집 제목이 사슴이고, 노천명의 대표작이 뭐죠? 사슴이에요.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저도 배웠는데요. 아니, 이번에 이거 다시 읽어봤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언제나 점잖은 편 말이 없구나. 백석이 말이 별로 없었어요. 관이 향기로운 너는 무척 높은 족속이었나 보다. 머리 아까 봤죠? 물속에 제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잃었던 전설을 생각해내본 백석의 시가 대부분, 특히 사슴에 실린 시는 자기 고향인 평안도 방언과 평안도의 풍속, 풍물, 그런 민속적인 것들이 아주 가득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향수에 슬픈 모가지를 하고 먼데 산을 쳐다본다. 이거 다시 읽어봤더니 이 학교 다닐 때 이 의미가 뭐다 배웠던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 있는 사슴을 이걸 딱 찍어서 백석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학작품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별로 좋은 것은 아니죠. 근데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왠지 자꾸 백석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 유난히 아까 그 백석의 사슴은 1936년에 나왔고, 노천명의 그 시집 제목을 좀 잊어먹었습니다. 그게 38년인가에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상하게도 사슴이 등장하는 시가 굉장히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해봤고,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보면 백석은 좀 최정희를 이렇게 약간 흠모했던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노천명이 백석을 좀 좋아했는데 이렇게 늘 그 사랑이라는 게 물고 불리는 거잖아요. 노천명은 굉장히 좀 까칠한 여성, 신경질적인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백석, 어떤 남자가 그런 여자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약간 또 멀리 했던 게 아닌가, 뭐, 이게 이제, 제가 이번에 책을 쓰면서 백석이 기차를 타고 다녔던 길들을 이렇게 일부러 그려봤습니다. 이제 그려보고 나니까, 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백석보다도 더 좁은 곳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울이 어딘지는 금방 찾으시겠죠? 저 중간에 휴전서 밑에요. 정주가 저쪽 왼쪽 기찻길을 타고 올라가서 신의주 그 단동을 건너기 전에 그 밑에, 신의주 밑에 있는 데가 평안북도 정주이고요. 아까 그 박경연을 만나기 위해서 백석이 평안도 상해가 경남 통영을 3번이나 가게 됩니다. 백석시를 나중에 읽어보시면 통영이라는 제목의 시가 3편이 있어요. 지금이야 서울에서 뭐 목포를 오거나 서울에서 통영을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만, 전에는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다가 삼남진에서 내려서 기차를 갈아타고 마산 가는 기차를 타고, 또 마산에서 이 통영으로 목바로 가는 차가 없어서 배를 타고 통영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박 2일 정도는 걸려야 갈 수 있는 그런 곳인데 3번이나 갔는데 결국은
사랑을 성사시키지 못했죠. 오른쪽으로 따라 올라가다 보면 하공이 나오고요. 오른쪽 끝에 빨간 줄을 따라가면 부산 밑에 삼수본 백성이 말년을 보냈던 곳이 저는 이 그림 그리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나라, 우리가 살아야 될 세상이 적어도 이렇게는 기차표를 끊고 갈 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고요. 제가 만든 게 아니어서 이게 이제 흰 바람벽이 있어라는 시의 전문인데요. 그 뒤에까지 아까 제일 뒤에 나오는 게 보이시죠? 여기에서 한 구절만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백석이 만주에 있을 때 썼던 시인데 국내 잡지에 발표를 한 서울에서 나오는 잡지에 발표를 합니다. 한 중간 부분에 보면 이런 데가 있죠.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그 만주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벽으로 어머니 얼굴이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한 이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을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싣고 있다. 그 어머니의 영상이 지나가고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딱 지나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니 먼 앞에 조용한 개폭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바닷가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바로 이 배신의 쓰라림. 이제 만주에 가서 동양으로 이제 그 두 사람이 동양에 살았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그 앞에서 대국 끓여 먹고 넣고 저녁 먹겠지.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피고 저녁을 먹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저도 읽으면서 가슴이 아팠는데 이번에 평전 쓰면서 이제 또 알게 된 거 하나가 이 박경련이라는 이 아가씨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폐병이 있었어요. 폐결에. 몸이 아주 허약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시는 그 두 사람이 백석을 배신하고 결혼하고 한 1년 후에 발표된 시인데 1년 후면 아이가 생겨야 되잖아요. 계속 아이가 없어서 나중에 이제 양자를 하나 들여서 키웠다 하는 말을 통영에 가서 알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공부를 하나 하고 넘어갈까요? 제일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행에 보면 초생딸과 다무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나오는데 이것들이 백성이 다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큰 보름달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초생딸. 큰 새가 아니라 짝새. 큰 말이 아니라 당나귀, 노새 이런 것들을 백성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갑보다는 을을 좋아했던 거죠. 힘없고 이렇게 나약하고 연민을 줄 만한 그런 것들. 여기에서 바구지꽃. 이 바구지꽃이 지금 서점에 나와 있는 모든 책에 찾아보면 박꽃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꽃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 혼자 아는 건데 오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백석의 다른 시에 보면 바가지꽃이라는 게 나와요. 바가지꽃. 그건 당연히 바가지를 만드는 거니까 박꽃이에요. 요거는 평안도 말, 지금 북한에서는 표준어입니다. 또 바구지꽃이. 우리로 치면 미나리 아제비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 백석시를 읽다가 바구지꽃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미나리 아제비꽃이다 이렇게 아는 척을 해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있어 보일 거예요. 백석시 중에 짧은 시인데 주막이라는 시를 혹시 학생들 알아요? 호박 밑에 싸우는 붕어곰은 맛있었다 이런 시가 있어요. 그것도 해설서나 시집을 찾아보면 전부 설명이 붕어곰, 붕어를 오래 곤 국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붕어를 아무리 오래 구운다고 해서 호박 밑에 쌀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또 북한에서 쓰는 붕어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는 척 하셔도 괜찮습니까? 뭐지? 여기 제가 보여드리려고. 약간, 애기 똥풀하고 좀 비슷한데, 요거는 껍데기가 아주 이렇게 가느다랗고 이렇게 길쭉해요. 그리고 숲에 좀 습기가 많은 데 가면 있고, 이파리도 더 반짝반짝하고요, 꽃이파리도요. 이게 이제 백석이 남쪽의 잡지에 제일 마지막으로 발표했던 1948년에 발표했던 그때 백석은 북한에 있었습니다. 남신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이걸 읽으실 때는 이렇게 옛날 주소, 편지봉투 주소처럼 읽어야 됩니다. 남신주에 있는 유동이라는 마을에 박시봉이라는 사람의 방. 이렇게 쭉 그냥 읽으면 아주 헷갈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시도 참 좋은 시인데 여기서 제일 마지막만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우석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오는데 하얀이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살랑살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굵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저는 백석의 이 시에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굉장히 흔한 나무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귀한 나무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를 읽은 분들은 갈매나무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말,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떠올리는 그냥 나무의 하나일 뿐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서울 홍릉에 있는 국립수목원을 시인들하고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박사님이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갈매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아요? 봤어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 아세요? 하니까 사람들이 이 시에서 이 갈매나무를 알고 나서 자꾸 자기한테 묻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생긴 나무냐? 얼마나 굳고 정하길래 자기가 나무 박사님 자기가 이 나무는 사실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특별한 것도 없고 좀 높은 산에 좀 중턱 이상에 사는 나무일 뿐이지 별거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시 한 편 또 그 시에 나오는 그냥 단어의 하나일 뿐인데 그냥 하고 많은 나무 중에 하나일 뿐인데 이 백석이 훌륭한 점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나무에 말하자면 어떤 품격, 좀 높은 정신 같은 것들을 이 시를 통해서 나무에다 부여한 사람이 백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식물도감에 나오는 나무의 하나일 뿐인데요. 보여드릴게요. 그냥 나무예요. 우리가 보는 보통의 나무하고 별로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저기 무주의 덕유산 입구에 갈매나무. 사진 오른쪽에 두 장을 보셨고요. 가족 사진이 있는데 이게 1980년대쯤으로 추측되는데 가족들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옆에가 부인이고요. 부인도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저렇게 주름이 있지만 이 양반은 젊을 때 굉장히 미인이었을 것 같은 틀 자체가 그죠? 나이가 한 10살 차이쯤 나는 것 같고요. 백석보다 적고 뒤에 아들하고 딸을 보면 영락없이 닮았어요. 그죠? 딸도 그렇고 아들도 저게 아마 둘째 아들인가 될 거예요. 지금 저도 그랬습니다만 남쪽에서 백석과 관련된 시집을 내거나 책을 내게 되면 백석한테 인쇄를 저작권 사용료를 줘야 돼요. 그게 이제
북한으로부터 위탁받은 어떤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는 아들들이 보내온 사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문학사에서 아직까지도 백석을 100% 인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상하게 돈과 관련된 것은 확실하게 챙겨가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요 왼쪽에 있는 사진 두 개, 특히 밑에 있는 거는 백석이 말년에 85살까지 살았는데 80대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한 70대 노인처럼 보이죠. 이게 우리로 치면 주민등록증, 인민증에 붙어있던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족들하고 조선족 아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다 건네줬는데 이걸 남쪽에 연구자들이 이걸 이제 입수를 했습니다. 물론 돈을 좀 아마 건넸겠죠. 그래서 백석의 말년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나마 알 수 있고요. 저기 할머니 한 분 계시죠? 손 이렇게 떼고 이 할머니가 지금 통영에 살고 계시는 99살 먹은 제옥매 할머니입니다. 제가 이번에 만나 뵀는데 이분이 아까 그 박경연이 나중에 자식을 갖지 못했다 하는 것도 이분한테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박경연의 사촌 올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박경연의 사촌 오빠가 이분하고 결혼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듣게 됐습니다.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기만 없고 아주 정신도 말짱한 그런 어른이십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저쪽 오른쪽 두 번째 있는 저 여럿이 찍은 사진이 백석이 박문모의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일본에 유학하고 돌아와서 그 장학금 받은 사람들끼리 박모하고 찍은 그 사진입니다. 아까 지나가는 겁니다. 제 오른쪽 끝에 이 정현웅은 화가였다고 했잖아요. 6.25 때 인민군을 따라서 월북을 했습니다. 며칠 바람 쐬러 갔다 올 것처럼 가서 이제 영원히 못 오게 됐는데 나중에 그 북에 가서 다시 재혼을 하게 되고 저 옆에 서 있는 그 남궁 요한나라는 부인이 미국에 있다가 평양을 방문해서 그 두 번째 부인하고 같이 만난 적도 있습니다. 자식들이 잘 됐어요. 제가 알기로 그 정현웅의 둘째 아들이 그 제약회사 한미약품 부회장도 하고 어떤 그런 사람입니다. 아까 요 B는 신현중이 비록 사회주의 운동을 했지만 일제에 저항한 애국지사로 인정을 받아서 대전 국립현충원에 지금 애국지사로 모셔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약간 마무리를 해야겠는데 저는 우리가 지금 여기 목포 부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진짜 솔직히 현실적으로 우리 영토라고 하면 휴전선 이남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헌법에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우리 영토로 한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저쪽으로 지금 휴전선 이부로 가지 못하니까 휴전선 이남만 놓겠다는 거죠. 그런데 휴전선으로 딱 잘라놓고 이쪽 남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협소하고 마치 섬과 같은 곳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섬나라는 아닌데 반도에 살고 있는데도 실제로는 우리는 섬나라에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을 가려면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백석시를 읽으면 백석시에 등장하는 수많은 휴전선 이북의 지명들, 그쪽의 풍습들, 그쪽의 언어들, 또 더 나아가서는 중국, 그 만주 동북지방의 이야기까지 나옴으로 해서 우리 상상력을 이렇게 확장시켜주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좁은 데 갇혀있지 않고
그래서 백석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백석은 일본 유학을 했고 일제강점기를 젊은 시절에 보낸 사람이지만 평소에 일본어를 별로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어로 된 시를 한 편도 쓴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백석의 어떤 지사라기는 좀 그렇고 정신이 얼마나 꼿꼿했던가를 보여주는 한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 정지용이 일본에서 유학을 할 때 일본어로 된 시를 잡지에 발표를 한 것을 발굴했다. 그래서 기사로 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백석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일본어로 된 시 자체를 쓴 적이 없었고 창시 개명도 하지 않았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뭘 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창시 개명은 했는데 아마 어떤 일 때문에 만주에 있을 때 취업을 위해서 했던 것 같고 잠깐 우리가 칠일 시를 썼던 여러 시인들 예를 들어서 최남선이나 이광수나 아까 말한 김동완이나 또 미당 서정주나 이런 시인 작가들은 창시 개명한 이름으로 시를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백석은 그런 적이 한 번도 하여튼 창시 개명은 했지만 그런 적도 하여튼 없다. 해방이 되면서 45년에 이 38선 이남에는 미군이 들어오고 북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왔잖아요. 소련군이 들어와서 김일성도 같이 소련군하고 같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 당시에 북한 사회, 평양을 중심으로 한 북한 사회의 최고 지도자는 조만식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70년대, 80년대 이쪽 우리 지역이 김대중 선생님 하듯이 그 정도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던 분이 조만식 선생님이었어요. 조만식 선생은 백석이 오선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소련군하고 조만식 선생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찾다 보니까 백석이라는 제자가 러시아어를 또 아주 잘 해서 백석을 불러서 러시아어 통역 비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조만식 선생이 김일성 체제가 굳어지면서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해방이 45년 8월 되나요? 46년 1월에 연금이 됩니다. 김일성에 의해서. 조만식을 따르던 사람은 대부분 여기 월남을 하게 되는데 백석은 그 당시에도 월남을 하지 않고 어쩐 일인지 하여튼 북한에 남아있다가 김일성 체제가 점점 굳어갈 때 시는 쓰지 않고 번역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사회주의 종족이 러시아니까 소련이니까요. 소련에 있는 유명한 문학 작품들을 북한에 소개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죠? 사회주의 국가를 만드는데 그 일을 한국 전쟁 때도 계속 번역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조심스럽게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 선택했던 게 시가 아니고 동시를 쓰기 시작해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천리마 운동 그런 거 배우셨죠? 방금 교육 받을 때 이게 이제 북한의 천리마 운동이라는 게 전쟁으로 무너진 그 사회를 경제적으로 빨리 하여튼 복구를 하고 또 하나는 이 북한 사회가 김일성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 독립운동하다 온 사람도 있고 러시아에서 독립운동하다 온 사람도 있고 남쪽에서 남노당 활동, 빨치산을 하다가 온 사람들도 북한 정권 안에 초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하나씩 김일성이 이제 제거해가는 그 과정. 말하자면 지금은 북한 하면 주체사상 그렇지만 초기에는 주체사상이 없었거든요. 물론 천리마 운동이나 이런 몇 가지 경로를 거쳐서 주체사상이 굳어지게 된 것이 처음부터 북한 사회가 막 주체사상을 주장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 와중에
김일성주의, 김일성 1인 체제를 옹호하려고 하던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글쟁이들, 민인들 중에도. 그 사람들이 백석이 발표한 동시를 가지고 이제 막 씹어대기 시작하는, 비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백석이 쓴 옛날 동시 중에 사냥이라는 동시가 있는데, 오늘 못 가져봤습니다. 사냥은 벼랑에 살잖아요. 절벽에. 그래서, 저기 하여튼, 어디서 오더라도 나는 절벽에 버티고 서 있을 테야. 뭐 이런 내용이에요, 동시가. 그 백석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아니, 적이 오는데 버티고 서 있으면 어떡해. 저하고 맞서 싸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아동들한테 가르쳐야지. 이런 식의 그 논쟁을 하게 됩니다. 거의 숫자 1대 100 정도로. 그러니까 백석은 어린이들이 있는 동시에는 사상성을 가능하면 좀 배제해야 됩니다. 어린이들은 즐거움이나 환상 이런 것을 아이들한테 심어주고 좀 머리가 더 단단해진 다음에 그때 가서 사상성을 더 강조해도 늦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러니까 최소한 문학의 어떤 그 자율성, 창작의 자유 이런 걸 주장을 하다가 당신은 안 되겠어. 저기 삼수군 가서 노동을 하면서 인간이 개조가 돼서 돌아와야 되겠어. 이게 이제 중국의 혁명 때 있었던 하방 같은 겁니다. 그때 그 북한 사람들 표현으로는 현지 지도. 지금도 북한은요, 문인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평양에 있는 문인, A급 문인들이죠. 그 문인들이 여름에는 자 어디 가서 노동 현장이나 농촌에 가서 얼굴이 새까맣게 되도록 일을 몇 개월 동안 하고 돌아와요. 그때 전통이 아직도 남아있어서요. 이건 갑자기 이름이 고향이 여기 전라남도 책에는 썼는데 갑자기 이름을 잊어먹었습니다. 인민군을 따라가서 북한에 남게 된 시인이 있어요. 전라남도 출신인데요. 누구죠? 오영재. 예, 갑자기. 그분이 그 남북 이산가족 그 교류할 때 서울도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시여 늙지 마시라 이런 시도 발표했던 시인인데, 저도 이제 남북 교류를 할 때 평양 가서 그분을 몇 번 뵀어요. 네,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한 번은 갔더니 얼굴이 새카맣게 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얼굴이 새카맣게 타냐고 그러니까 현지 지도를 2개월 삼수군으로 갔다 왔대요. 하필이면.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럼 백석 시인 이야기 조금만 해주세요. 그 전에도 물어봤거든요. 이 양반 하는 말이, 이 양반이 누구를 물어봐도 북한 작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석 시인은 말년에 전원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앞뒤 다른 거 한마디도 없어요. 이게 이제 위에서 내린 지시예요. 그리고 그분이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시고 이야기를 더 못 듣게 됐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 백석이라는 시인이 1962년 이후에 계속 시를 쓰지 않고 농촌으로 쫓겨나서 말년을 보낸 것이 훨씬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책을 쓰면서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평양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이 북한의 지금 문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문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인정받는 시인이 되고 작가가 되려면은 제가 말씀만 해도 다 아마 아실 겁니다. 그게 반드시 김일성주의, 또 주체사상, 그들을 하여튼 영웅화시키는 것을 형상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백석도 남아있었더라면 계속 그 일을 되풀이했을 것 같아요. 늘 수령님을 칭송하고 이런 일을 죽을 때까지 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산골로 가서 아까 나와 나타샤와 힘 당나귀에 보면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그 시를 쓰고 나서 한 20년 후에 이제 평양에서 쫓겨났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오히려 그게 행복했었기도 하고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문학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반쪼가리 문학사입니다. 이런 백석을 포함해서 북, 혹은 또 지금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인들, 혹은 작가들의 문학 작품까지 우리가 다 있고 그것을 평가를 온전하게 할 때 우리 문학사도 온전한 제대로 된 그런 문학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이 백석평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좀 의식적으로 이번에는 그 백석이 쓴 산문들을 좀 인용을 일부러 많이 했습니다. 읽을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그 산문의 한 구절을 잠깐 읽어드리는 것으로 하고 제 얘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산문은 짧은 수필인데요. 제목이 가재미 낙이라는 짧은 수필인데 그 뒷부분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백석이 함흥에 가 있을 때 썼던 조선일보에 발표한 수필입니다. 이 골목의 공기는 하얀이 밤꽃의 냄새가 난다. 이 골목을 나는 나귀를 타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싶다. 또 예서 한 올이 되는 학교까지 나귀를 타고 다니고 싶다.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저도 승용차 버리고 나귀나 한 마리 사서 음주운전 걸릴 일도 없고 나귀를 한 마리 사기로 했다. 그래 소장 마장을 가거나 나귀는 나지 않는다. 촌에서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서 수소문해도 나귀를 팔겠다는 데는 없다. 얼마 전엔 어느 아이가 재료종에 조선말 한 필을 사면 어떠냐고 한다. 값을 물었더니 한 5원 주면 된다고 한다. 이 존말로 할까고 머리를 기울여도 보았으나 그래도 나는 그 처량한 당나귀가 좋아서 좀 더 이놈을 구해보고 있다. 지금 정말 당나귀나 이 노새들 보기가 힘들죠. 잘 달리는 씩씩한 말들은 많지만 앞으로 오늘 이 시간 말고도 또 백석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면 백석의 시를 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튼튼하고 잘 달리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귀를 좋아하는 당나귀를 좋아하는 그런 시인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더 훨씬 더 따뜻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충분히 계시면 끝인 거? 끝이네요? 이게 있구나. 이거 구해준 분이 하나는 당나귀고 하나는 노새라는데 전 구별을 왼쪽이 노새 당나귀입니까? 어떻게 아세요? 다리가 긴 게 귀가 큰 게 당나귀입니까? 그걸로 구분하면 되겠네요. 당나귀 노새 좋으시네요. 제 말씀은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은 시간에는 이렇게 질문하실 분 오늘 내용하고 상관없는 질문도 괜찮고요. 질문하실 분 질문 몇 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뒤에 계시는 분, 대각선으로 뛰어가셔야겠네요. 들리네요. 예. 그 백석 시인의 영향을 받은 시인들이 지금 현대 시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대표적으로 여기 안도현 시인님하고 저는 백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신경림 시인이라든가 몇 분이 계시는 걸로 아는데 아마 지금 조호숙 시인께서 하신 말씀 중에 거의 영향을 다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찾을 수가 없는데 대표적으로 그래도 유명한 시인들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시인 중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는 분은 어느 몇 분 정도 되실까요? 지금 우선 말씀하신 분들하고 거기에다 몇 분 더 보태면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 이시영 시인하고 떠오르는 대로 말씀드리면 젊은 시인입니다. 문태준 같은 시인, 약간 그 위에 있는 김사인 시인, 뭐 등등 그런 분들 시에 보면 이 백색의 흔적이 곳곳에서 이렇게 조금씩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예. 기왕이면 마이크 활용을 위해서 이쪽에 계시는 분 질문을 먼저 받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문학을 공부하는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이제 했으면 하는지, 그 당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애들. 학교 선생님이십니까? 국어 선생님이십니까? 아이고, 선생님 앞에 가면 좋은데, 제가. 제시가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제일 처음 실렸을 때, 몇 년 전인데요. 우리가 눈발이라는 시가. 제가, 이제 내시도 교과서에 실리는구나 싶어서 은근히 기분은 좋았는데, 도대체 이 시를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낼까? 이 공부를 했어요. 서점을 가서 참고서를 이렇게 봤더니, 역시나 옛날에 우리가 시를 공부하던 방식과 똑같이 풀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시의 종류, 내용상 서정시, 형식상 자유시. 저는 제가 쓴 시가 자유시고 서정시 처음 알았습니다. 운율, 내재율. 그것도 제가 처음 안 사실입니다. 진짜 시를 감상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들이죠. 시의 성격, 현실 천외죠. 대조적, 중심 소재, 시어의 함축적 의미, 뭐 이런 게 있고. 그래서 문제를 몇 문제 풀어봤습니다. 5문제 풀어봤는데, 저도 중학교 국어교사도 해봤고, 고등학교에서 수능 언어 영역 지도도 몇 년 해봤는데, 4문제는 확실하게 맞추겠더라고요. 근데 한 문제는 좀 아리까리해서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문제가 어떤 유형이었냐면 시인의 의도를 묻는 결국 풀렸어요. 그래서 이걸 시를 쓴 사람도 이렇게 아리까리한데 학생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우선 뭐 다른 장르 빼고 시만 이야기한다면 나는 학생들이 시를 읽는 편수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만약에 우리가 눈발이라는 걸 공부하면 1시간 동안 시 한 편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이제 1시간 동안 그 시를 공부했으면 다음에 다른 참고서나 문제지에서 그 시가 지문으로 나오는 것은 거듭져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그 시인의 대표적인 시를 검색이라도 해서 그냥 한번 읽기만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읽듯이 뭐 중간에 의미가 뭐고 다 빼고 모르는 게 나타나면 누구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냥 읽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시를 좀 즐길 수가 있어요. 즐겨야만 문제도 잘 풀게 되는 거죠. 근데 학생들은 시를 보기만 하면 야 여기서 도대체 무슨 문제가 나올까만 머릿속으로 생각하니까 시가 점점 두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도 몇 분 계실 것 같습니다만 오히려 선생님들도 시를 좀 더 많이 읽으시고 그걸 수업 시간에는 그걸 분석하고 가르쳐 주시되 나중에 아이들한테 더 읽어야 할 시 목록 같은 걸 좀 적어서 이렇게
주면 그게 오히려 실 감상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른, 예, 저쪽에서 마이크와 계속 보는데 주요 선생님 먼저. 교수님이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좀 나이가 먹어가지고 해방과 6.15 사익을 다 겪어본 세대거든요. 아까 전에 백설이가 북에 있다는 말씀하시면서 월북도 아니고 납북도 아니고 제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원래 납북이나 월북이라는 말은 이념적인 잣대로 사람을 영향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금방 교수님 강의 쭉 들어보니까 백석 시위 가운데 나는 잘 모르지만 이념적인 실체는 별로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80년대까지 왜 우리나라에서 그걸 묵혀놨고 왜 지금도 북한에서 100%를 풀지 않는가? 그 말 한번 해봐요. 교수님 한번 더 하게. 그리고 또 이제 나는 이제 우리 유명한 시인들이나 평론가들 말 다 듣고 있으면은 유명한 작품일수록 이제 얼른 말하면 이 세상은 뭐냐면 해도 이 세상은 결혼수상입니다. 결혼수상이에요. 인간들이 괴롭고 슬프고 억압당하고 하다 결국 죽습니다. 이 세상이 지옥입니다. 이 인생의 삶의 고통을 시인들이 세련된 단어로 시각적으로 고통을 표출해서 독자에게 공감을 일으키는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시를. 그러면 그 시가 유명해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고통을 공감하게 시각적으로 세련된 단어로 수화된 단어로 표현해서 우리에게 어디 말하면 카타르시스가 무엇인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면서도 결국은 그걸 넘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해야만 잘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이렇지 않고 어떻게 하면 안 하겠는가 그런 이제 지표까지도 시에다 놓은 것이 시인들의 인류를 위한 사명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예, 네. 예, 그 뒷부분 말씀하신 것은 저도 공감하고, 저한테 주신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시를 쓰지 않지만 앞으로 쓰게 되면 저도 꼭 그런 시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부분에 말씀하신 거는 그게 이제 우리 역사, 우리 문학의 좀 서글픔이죠. 백석은 진짜 백석이 어떤 시를 봐도 해방 이전에서 표시는 무슨 이념의 냄새가 나는 게 하나도 이제 없는데 이 조선일보의 그 방응모의 뒤를 이었던 이름은 그 아들 꼴 때는 사람이 사실 30년대만 해도 조선일보에 사회주의 이 색깔을 가진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뭐라고 거의 소굴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육사의 친동생인 이원조 백석으로 친했는데요. 그에도 월북을 했고요. 공산당 우두머리 박은영도 조선일보 기자를 했고요. 그러니까 거의 한 50% 이상이 거의 그 사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 30년대 중반까지는요. 중일전쟁 나기 전까지는. 근데 그 사람이 조선일보 나중에 해방이 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고 난 후에 조선일보에 그런 기자들이 있다고 명단을 쭉 썼는데 말하자면 살아남기 위한 거죠. 반공주의 국가에서. 그 사람이 거기에다 백석도 월북신이라고 써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게 거의 뭐 굳어져서 수십 년을 이제 지나오게 된 거죠. 그런 면에서 백석은 좀 손해를 봤더니 손해를 봤는데 좀 다행인 것은 일단 백석하고 동시대를 살았던 작가들은 이미 해방 이후에 우리 문학에서 거의 100% 평가가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뭐 안목월도 윤동주도 왜냐하면 해방되고 나서부터 이제 그들 시를 우리가 마음 놓고 읽을 수 있었고 교과서에도 실리고 했기 때문에. 근데 백석은 아직 채 20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로 치면 40년 손해가 오히려 백석한테는 이득이다. 왜냐면 아직도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죠? 밝혀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문학사에서도 백석이 막 그때 논쟁을 하긴 했지만 김일성 정권을 정면으로 막 또 비판하고
왜냐하면 그건 죽음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아마 차차 조금씩 거기서도 복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무식해가지고 시하고 관계없는 사람인데요. 연탄재 발로 차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걸 사당역하고 역삼역인가 그쪽에서 그 2호선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시에 대해서 아니면 배경이라든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과서에 실렸던 지금도 교과서에 여러 편 실려 있습니다만 다른 시도 우리가 눈발이라는 시도 제가 별로 제 개인적으로 제가 썼지만 좋아하지 않는 시고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이 시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 있잖아요. 자식도 여러 나타가 보면 좀 더 예쁜 자식이 있고 좀 미운 자식이 있는데 별로 예뻐하지 않던 자식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갑자기 제 이름 앞에 연탄신이란 말이 붙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시집을 몇 번 내고 쓴 시만 해도 한 1000편 가까이 되는데 연탄이라는 말이 들어간 시는 한 3~4편밖에 되지 않습니다. 풀잎에 대해서 수백 편을 썼어요. 풀잎시. 제가 10번째 낸 시집 제목이 북항이에요. 목포에 북항이 있죠. 목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인천도 있고 부산도 있고 제 마음속에도 있고 하여튼 있는 게 북한인데 제가 그 옛날에 중학교 교사를 할 때 제가 있던 학교는 해마다 가을에 교내 100일장이 열렸어요. 10월 9일 한글날처럼 열렸어요. 가을에 열리니까 해마다 선생님들이 주제를 가을 이렇게 던져주는데 애들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걸. 가을에 대해서 시를 쓴 걸 보면 다 이런 겁니다. 낙엽, 코스모스, 가을 하늘, 단풍, 은행잎, 귀뚜라미, 황금 들녘. 은행잎에 대해서 쓰면 전부 다 노란 은행잎 이렇게 써요. 노란 이렇게 하죠. 노란. 하늘은 그 시적이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요즘 친구들만 개시적이에요. 전혀 시적이지 않아요. 귀뚜라미에 대해서 시를 쓰면 한 명도 빠짐없이 기뚤 정말 미치겠어요. 가을 들판에 대해서 쓰면 다 황금들녘이라고 쓰고 호수아비를 등장시켜요. 요즘 가을 돼도 호수아비 별로 보기 힘듭니다. 호수아비 옆에 또 참새를 자동적으로 등장을 시키고 이 참새와 호수아비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여야 돼요. 쫓고 쫓기는 관계여야 되는데 시를 쓰면 애들이 시를 쓰면 전부 친구가 돼요. 참새와 호수아비는 사이좋은 친구가 돼요. 무슨 김혜영 선생님 잠깐만 앉아 계시죠? 뭡니까? 자판기에 동전 넣으면 뭐가 나오는 것처럼 제가 동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병아리는 어떻게 울어요? 돼지는, 오리는, 매미는, 여보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들이. 저는 귀뚜라미가 기툴기툴 운다라고 저는 쓸 수가 없어요. 죽인다고 해요, 진짜로. 왜냐하면 아까 우리 시적인 거라고 얘기했으면 시적인 거라는 거는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게 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귀뚜라미는 가을 온다 이렇게 써본 적이 있어요. 가을 온다. 매미는 어떻게 올까요? 그렇게 시작해야 이제 시적이겠어요. 그때 학생들한테 지금은 뭐 연탄 때문에 많이 거의 없습니다만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쌀쌀한 바람이 불면 낙엽이 떨어지는 것은 뭐 당연한 건데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 쓰면 남한테 감동을 주기가 힘들다. 우리식대로 금방 했던 말대로 치면 시적인 것을 찾아내기 힘들다. 뜨거운 여름에는 잘 보이지 않다가 날씨가 쌀쌀해지면 우리 눈에 더 자주 보이는 게 있다. 그게 연탄 실은 트럭이다. 골목에 연탄 싣고 가는 리어카들이다. 연탄이 자주 보이면 그것도 가을이다. 그래서 연탄을 가지고 가을에 대해서 올 수도 있지 않겠니? 라고 해마다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학생들이 쓰지 않는 거예요. 연탄이 어떻게 시적인 거냐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딱 낙엽 치고 갈대 흔들리고 뭐 이 정도 돼야 시지. 연탄은 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쓰지 않길래 연탄을 가지고 가을에 대해서 써보자라고 처음에 생각하면서 썼던 게 연탄과 관련된 시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요, 제 이름 뒤에 그 타인에 대한 헌신과 희생정신, 늘 노래한 시인, 이렇게 해서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타인에 대한 희생정신이 강하고, 이렇게 가슴이 막 뜨겁고, 그런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막 착각하게 돼 있어요, 인터넷이. 그러니까 줄여서 말씀드리면, 저는 가을을 쓰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연탄을 쓰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오늘 갑자기 저의 대표작처럼 이렇게 알려져서 약간은 못마땅하기도 하고 앞으로 연탄이 점점 없어질 거니까 그 희귀성 때문에 또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또 사람들이 무슨 간장게장 이야기를 자꾸 해서 제가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를 보고 간장게장을 못 먹게 됐다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시면 그 시 읽었던 것을 다 잊어버리시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잘 먹습니다. 네. 학생? 네.